사소한 일도 확인받아야만 하는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사람,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혹시 당신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동훈 선생님의 멋있는 네. 목소리로 인트로를 시작해봤습니다. 네. 이런 성격을 이제 의존성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좋은 책 한 권으로 이런 성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가까운 사람이 의존성 성격 장애일 때라고 하는 책이고요. 저희가 한 2년 전에 그렇죠. 다룬 가까운 사람이 경계성 성격 장애일 때, 가까운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일 때 그 책들을 쓰셨던 분입니다. 제 어떤 마음속의 멘토와도 같은 분인데 네. 우도 라우플라이슈라는 어떤 독일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분이십니다. 어쨌든 그 가까운 사람이 네. 자개성 성격 장애일 때 그리고 네. 경계성 성격 장애일 때 책이 워낙 좋아서 진료실에서 추천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이 또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 책들이 굉장히 좀 실용적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언을 드려야 될 때도 많이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부제가 숨막히는 집착에서 벗어나 나를 지키고 그를 돕는 법인데, 그림을 보면, 표지를 보면 이미 숨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료실에서 2분 이야기도 듣고 아, 네. 2분 이야기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책은 이 두 명 다를 위한 책인 거죠. 이런 접근은 잘 없었을 거예요. 보통 이 한 분만을 위한 책들이 많았을 텐데. 이 의존성 성격은 무엇보다 불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확인이나 지지에 심하게 의존하는 특성을 보여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혼자 무언가를 했을 때 실패할 거다라는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라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 역할, 지지자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의존하고 계속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들의 의견에 반하는 자기 자신만의 의견이나 목소리를 내는 거를 두려워하고 잘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은근히 좀 티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동시에 의존성 자체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상황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흔한 특징이어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의존성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또 의존하다가도 멀어지고 하다가도 멀어지고 확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이런 의존성 성격은요, 타고나기로 기질에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겹쳐졌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애착이라고 했을 때 그 의존성이 몰입형 애착이 있잖아요. 그럴 땐 스스로를 되게 믿지 못하고 남은 과도하게 믿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의존하고 집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랑이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스스로가 괜찮다는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불안이 너무 높은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과보호하는 이런 경우에도 나 혼자는 먼저 못해, 엄마나 아빠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의존성 성격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그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어릴 때 또래 집단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했다든가,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어린 시절에 그런 좀 트라우마틱한 기억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테니까 이런 그렇죠. 게 의존성 네. 성향으로 발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러한 경우에 부모님들도 본인만의 문제를 안고 계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뭐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 이렇게 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가르쳐 줄 만한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 아픈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은 챕터를 보면은 흥미롭게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해당되는 사람들, 다양한 이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소한 일도 확인받아야만 하는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사람, 전 재산을 주고도 그와 헤어질 수 없다는 사람, 매사에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혼자서 하겠다며 과도하게 화내는 사람, 종교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평생 부모에게 얹혀 살겠다는 사람, 상대에게 집착하는 사람과 책임감에 시달리는 사람, 성인 사이트에 중독된 사람, 폭력을 당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챕터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여기서 어떻게 헤어질
나올 거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진료실에서 분명히 꽤나 듣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거 듣다 보니까 나는 이걸 좀 더 얘기하고 싶다라는 파트가 하나씩 있다면요? 뭐 가장 좀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소한 일도 확인받아야만 되는 사람, 가장 의존성 성격의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어디에나 있죠. 그리고 주변 분들이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피곤하게 느끼고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일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지에 나온 것처럼 지쳐버리거든요. 네. 그쵸. 동훈이가 언젠가부터 지쳤죠? 네, 맞아요. 지쳤던 건 분명하죠. 네. 근데 뭐 굳이 뭐 저한테 그렇게 엄청 확인을 받으려고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좀 생각나는 기억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주로 학생들을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서 뭐 계속해서 내가 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공부 같은 것들에 있어서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보여주고 나 이거 이만큼 했다, 잘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기억이 나고 이제 진료실에 와서도 저한테도 확인받고 싶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채널 댓글들에도 좀 많이 보이시죠.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설명을 주치 선생님께 들으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찾아서 가끔 저희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우리도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모르던 것까지 다 찾아보셨네? 라는데 그걸 또 저희한테까지 확인 받으셔야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의존성 성향이 좀 분명히 있어요. 혼자서 잘 못할 것 같은 것도 있고 사소한 것도 확인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 할 때 팟캐스트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같이 하자고 했죠. 그렇죠. 네. 우리가 들은 척도 안 했는데 끊임없이 옆에서 계속 같이 하자고.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저 개원할 때도 혼자 하면 왠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동기들한테 이제 같이 하자. 하자고 했었죠. 거절당해서 좀 상처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좀 같이 하려는 그런 성향이 저 역시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있고 아니면 나 이런 거 꽤 강한데. 근데 이 의존성 성격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자신의 이런 행동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감정과 불안,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확인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치료의 대상이라고 못 느끼고 있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알려주는 거, 그것 자체가 도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어떻게 좀 행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식의 가이드를 잘 요약을 해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치료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제 당사자분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자면 이 사소한 일도 확인받아야 되는 사람 챕터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의존적인 가족이나 친구가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껏 도와주자. 때로는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지더라도 참아주자.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조심스럽게 치료를 제한하자. 그렇지만 이때 치료를 재촉해서는 안 된다. 좋은 말로 조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느낄 수 있겠는데 네, 또 이렇게 좀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지던 부분들에게서 뭔가 이렇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챕터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혼자서 하겠다면서 과도하게 화를 내는 사람.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무슨 의존성 성격이에요? 그렇죠. 정반대의 모습 같다. 네. 정말 의존성 성격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단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자면은 의존성 성격으로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럴 땐 포인트는 과도하게죠. 뭔가 쟤 왜 저렇게까지 저렇게 버럭해? 그러니까 동원아 이번에 내가 도와줄게. 됐어. 나 혼자 할 거야. 네. 내가 한다 그랬잖아. 이런 진심이 느낌인 거죠. 느껴졌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정신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과 반대되는 욕구가 마음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친절하고 과도하게 수능적이면 뭔가 마음속에 공격성이 숨어있는 것 같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네,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행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뭔가 내 안에 의존 욕구가 있는데 이게 뭔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내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반대로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더 크게 이렇게 밖으로 내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존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가 되게 부족한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혼자서 잘 해내는 걸 잘한다 라고 하고 누구한테 의지해서 뭔가를 하는 걸 좀 부족하고 못한 걸로 생각을 뭔가 하잖아요. 나약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시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나한테 있는 그런 의존성 성향 자체도 더 못난 거, 부족한 거, 열등한 걸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확 왔을 때 더 밀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뭔가 전공의 때 일을 할 때도 뭔가 좀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뭔가 그때는 더 이렇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의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더 강박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한테는 일을 되게 잘 넘기던데.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으로 사실 그 사람의 네. 속마음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가짜 자신감의 갑옷으로 몸을 칭칭 두르고 있는 거고 그걸로 의존성 성격이 불러오는 고통을 어느 정도 가리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나약하고 힘없는 아이가 있는 거고요. 또 내가 도와줄까라고 하는 순간 그걸 들킨 거예요. 버럭 화를 내면서 잠시나마 내가 독립을 되찾았다. 나의 권력을 지켜냈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이 마음 내심 계속 바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못 받아서 생긴 거니까. 근데 이렇게 버럭하면은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내가 할 거야 하면서 그 능력으로 존경받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소수고 대개는 까칠한 사람 쟤 좀 피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나름대로 나를 지키고자 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더 멀어지고 날 더 힘들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이 의존 어떤 성향에서 좀 비롯된 거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숨어있는 겁 많고 나약한 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귀를 열어 그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아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인정하자. 이 과도한 보상 행동이라는 갑옷으로는 절대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과 인정이 돌아오지 않는다. 번아웃이 오거나 소중한 사람이 당신의 곁을 떠날 때까지 심리치료를 미루지 말자. 당신의 의존적이고 겁 많은 내면의 아이나 단단한 갑옷을 마주한다고 해서 다시 어릴 때처럼 나약하고 무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마음도 더 편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 있는 약간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나 이런 단단한 갑옷이나 둘 다 알고 인정을 해주자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은 이제 우도 라우 플라이슈의 가까운 사람이 의존성 성격일 때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책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한 2.5%? 그러니까 4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텐데 그 주변에 한 4-5명은 고통을 꽤나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통받는 거를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이 사람이 그걸 알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봐 아니까 이런 표정이 될 때까지 그냥 참고 견디다가 결국에는 파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10% 이상은 이 책에 확실한 타깃이 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혼자서는 나는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나는 항상 누군가가 필요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때문에 내 삶이 좀 힘든데 도저히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덫에 빠진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분들에게는 상당히 현실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의존성 성격 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의존성 성향, 의존하고 싶은 과도한 욕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분들에게도 한번 또 마음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좀 행동하면 좋겠다라는 지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